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증시가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화이자 이제 좀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조금 사실 되게 특이한 조금 이상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좀 증시에 좀 잘 안 일어났던 일인 거죠. 한 십몇 년간. 이제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증시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증시 움직였었던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이제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로부터 이제 현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부터 현물 수급 추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조금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등등 이제 미국채 10년까지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드갭이랑 페드 모델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 대비해서 이제 대비가 아니라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 를 통해서 위험 회피 구간인지 선호 구간인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보도록 하고, 보유하고 있는 키스콜딩스나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 종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하는 이 종목들 같이 한번 보면서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증시가 반등은 했습니다. 미국 쪽, 그리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내일은 휴장이고요, 미국은.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까지만 장을 엽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그때가 오후 1시거든요. 그때까지만 좀 장을 여는 조기 폐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사실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바닥에서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일단 여러 가지 징조가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마치 그런 거죠.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왜냐면 미국 주식은 2009년부터 이제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락이 있진 않았습니다. 다 오뚜기 같이 금방금방 다 반등을 했었죠. 근데 그럼 과연 항상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항상 그러진 않았습니다. 미국 주식도 보시면 긴 횡보기도 있었고, 이게 보시면 거의 한 10년간 횡보기인 거잖아요. 그런 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이때는 왜 올랐을까? 이번에는 왜 올랐었을까? 지난 10년간 이제 그거는 사실 QE 양적 완화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적 완화가 끝이 났다는 거죠. 이제는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제는 QE가 아니라 QT, 즉 퀀테이티브 타이트닝까지 될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어제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중요했던 거는 좀 신기한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어제 일단 이제 리포트 먼저 살펴보면, 어제 이제 FDA에서 화이자가 이제 개발했던 코로나19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효과가 일단 좋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좀 우리 삶 속에서 좀 약간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이제 실물 경제가 좋아질 때 올라가는 실질 금리는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역으로 실질 금리는 이제 내렸다는 거죠. 생각보다 큰 폭으로.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럼 실질 금리는 뭐로 구성이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명목 금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명목 금리가 있고, 이게 실질 금리고, 이게
BI입니다.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이제 실질금리에다가 BI를 더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그냥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금리가 이제 명목금리고요. 아, 국고채 10년 금리가 뭐 3%야 라고 하면 그 3%가 그냥 명목금리고요. 실질금리는 어떻게 보면 역산을 하는 금리고 BEI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일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질금리는 이제 이 항들을 움직이면 명목금리에서 BEI를 빼는 거죠. 이제 BEI를 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이 명목금리가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BEI에 비해서 그러니까 BEI도 같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같이 오를 수는 있지만 BEI보다 명목금리가 훨씬 더 크게 오르면서 실질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경기가 좋을 때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뭐 증시는 환호했지만 실질금리는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실질금리 방향 자체가 틀렸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질금리가 사실은 올랐어야 되는데 경구용 치료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실물 경제에 좋은 거잖아요. 올랐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왜 낮았을까라고 하는 거는 명목 금리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거죠. 그럼 이제 왜 못 올라갔을까가 중요한 건데 누군가가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샀으니까 가격 자체가 이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내려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럼 왜 샀을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베팅을 하는 사람이겠죠. 적어도 일단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개인들이야 예금을 많이 들지만 정말 이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금은 거의 못 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냥 채권을 투자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미국 상업은행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진 아직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만들려다가 지금 계속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미국 상업은행 포트폴리오 제가 그냥 만들진 않고 그냥 그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사실 뭐 제가 편집을 아직 잘 못해서 그러니까 대출 그러니까 상업은행 그러니까 미국 상업은행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는 큰 손은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들이거든요. 총 자산이 24조 달러 정도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가 뭘 사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뭐가 올라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인데 대출금은 지금 급격하게 줄었고요. 이게 2020년이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죠. 근데 이제 이렇게 현금은 상당히 증가를 했고 국채도 상당히 증가를 했고 이 국채를 제외한 증권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 나머지를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채도 상업은행이 계속 지금 사줬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출이 이제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채는 조금 계속 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출은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저 명목 금리를 움직이는 이제 국고채권 금리는 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또 테이퍼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채를 대부분 샀던 게 연방준비은행이었는데 페드였는데 당연히 이제 테이퍼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수 주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면서 실질금리는 사실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제 흰 색깔이 이제 나스닥 종합 차트입니다. 그냥 지수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원래는 이 빨간색과 하얀색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빨간색은 급격하게 줄어드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빨간색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빨간색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고 있는 주식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스닥 종합에서.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이 이렇게까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중기적인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인 주식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지수는 그럼 어떻게 올랐을까? 라고 하면은 시총
최상위주들이 지금 증시 랠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가장 중심인 게 당연히 애플일 겁니다. 시총 1위인 애플이겠죠. 애플은 뭐 많이 올랐습니다. 뭐 테슬라도 여기서 이제 역할을 좀 했었던 주식 중에 당연히 이제 하나고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애플보다는 대장이 아니다 보니까 애플보다는 좀 낙폭이 컸었죠. 최근에 좀 반등이 있었던 영향 때문에 증시도 반등을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지수 거래도 똑같지만 증시가 이렇게 하락할 때 오히려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을 하고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거래량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조 지표도 이렇게 다이버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그냥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아직도 크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차트로 조금 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증시가 당연히 이제 미국 쪽 상승에 영향이 있었죠. 외국인 수급에 영향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장 초반 좀 하락도 하긴 했지만 결국 한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한 0.3%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 영역과 빨간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입니다. 오늘은 거의 장 초반 이후로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쭉 들어왔었고요. 주체는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외국인이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한 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중 수급이 기관이 한 5,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이게 외국인이 한 2,4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8,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2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4,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2,8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86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3,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만기 이후로부터 기관과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약 한 1.8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기관이 매도 중입니다. 연초 1호부터는 개인이 여전히 누적적인 매수 상당히 많습니다. 67조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뭐 누적적으로 계속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은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살펴보면 이제 엘드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시간에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지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거고요.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이건 엘드갭이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뭐 계속 사실 낮은 레벨이긴 하죠. 좀 반등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레벨이어서 조심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이 페드 모델인데 이것도 이제 낮을 때가 고평가인데 금리가 좀 이제 낮아진 부분이 있어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레벨은 부담이 있는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드갭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막 엄청 심해 보이진 않지만 이제 페드 모델로 금리를 조금 더 감안을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똑같이 여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 전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뭐 S&P 같은 경우에 이제 S&P가 더 밸류에이션을 잘 받고 있죠.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고 자사주 매입의 영향도 있는데 이제 자사주는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고 재무 구조상 이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고요. 양적 완화도 이제 사실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 때문에 양적 완화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제는 이제 QE에서 결국 QT로 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렇게 고밸류에이션 받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국하고 미국 키 맞추기는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드갭으로 봤을 때도 뭐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추이 살펴보면
그리고 일단 뭐 신용장고 보기 전에 약간 이제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요거 설명할 때 이제 결국 실물 경제가 좋으니까 그럼 주식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상황에선 사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네, 이 부분은 그럼 이제 조금 이따 이거 다 설명하고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신용잔고 마저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는 23조 2천억 정도 되면서 뭐 소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레벨 자체도 아직 너무 높고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높은 레벨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용잔고 증감 속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코스닥은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대비해서 S&P 여전히 요건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다컨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쪽 코스피도 이제 당연히 2018년 밸류에이션 고점 친 부분 정도에서 빠지고 있어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점 치고 과거 고점들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여기도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점들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 이동평균선 여전히 넘어 있고요. 120일 이동평균선도 여전히 넘어 있고 50일 이동평균선도 아직까지는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위험 회피 성향은 계속 일단 지속되고 있다.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게 좋지 않은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치 그런 거죠. 원래는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증시가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실질금리가 낮을 때가 결국 일반적으로 실물 경제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니고 그냥 안 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때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때 실질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중요했던 것은 이렇게 실질금리가 낮을 때들이 다 밸류에이션도 낮았다는 겁니다. 미국 쪽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최근에 있었던 낮았던 게 2012년 중반과 2016년 중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12년 중반과 2016년 중반은 어땠을지 그냥 PBR로 보도록 하죠. 2012년 중반과 2016년 중반 다 증시가 급등하기 직전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을 때입니다. 둘 다. 보시듯이 높지 않을 때죠. ROE 자체도 다 이제 높아지는 수준이고요. 이제 여기도 높아질 때죠, 다. 2016년 중반이 딱 ROE가 이제 높아져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럴 때 실제로 이제 실질금리가 낮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다 낮은 구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실질금리가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물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이미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미 밸류에이션은 S&P 기준으로 PBR 뭐 4.84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는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양쪽 하나를 어마하게 했기 때문인 거죠. 양쪽 하나를 8.8조까지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여기 터지기 전에 4.2조 달러에서 8.8조니까 4.6조 달러를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는 수준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중요했던 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수록 대출금이 증가를 하면서 이 부채 계정이 줄어들면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이 줄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은 다 이제 초토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이 감소해야 되는 거는 이제 윌러 연준 이사가 얘기했듯이 20%까지 감소를 한다고 치면은 이 필요 감소 지준 같은 경우에는 4.3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시중에 풀리면 과거에 0.8조가 줄어들 때 미국채 30년 금리가 3.3%였는데 4.3조나 줄어들 때는 우리가 어떤 금리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좀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은 생각보다 버티기가 많이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가는 단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좋아질수록 양적 긴축은 더 빨라질 거고, 이번에는 실물 경제가 좋기 전에 이미 고밸류에이션이 돼서 저는 실물 경제가 올라갈 때 이제 결국 실질 금리도 올라갈 텐데, 그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악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실질 금리가 반등을 할 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이제 실적과 이제 할인율과 성장률의 함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 개의 함수인데, 이렇게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할인율은 좀 상승을 하지만 실적과 성장률이 더 좋기 때문에 증시가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또 낮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만 올라가도 주가가 빵빵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실적은 이제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긴 쉽지 않고, 할인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설사 과거처럼 실적과 성장률이 좋다 하더라도 이 할인율과 밸류에이션이 높은 영향 때문에 좀 저는 버티기가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차트부터 이제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200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 이제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라고 보여지고요.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로 이제 1, 2, 3, 4, 5가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큰 1파였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ABC로 빠지면서 이게 큰 2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3-1파, 최근에 올라갔던 게 지금이 이제 3-2파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정확하게 이제 그어서 고점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거의 다음 부근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3-1파였구나 라고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1파부터 해서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였었고,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뭐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여기 고점 다였었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었고, 여기 이제 3파 깨지고 5파 깨지고 여기 깨질 때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내려갔던 게 A파,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B파, 1, 2, 3, 4, 5로 C도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여기도 이제 5파랑 B파 저점을 그어서 A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도 저점이 딱 잘 닿았었기 때문에 채널은 이제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 이 채널을 하회했다가 재차 반등을 하면서 이제 C가 끝이 났구나 라고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파랑 또 A파의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하면은 뭐 여전히 아직까지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증시 국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 ABC가 이제 큰 A라고 보고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A, 여기 B, C로 이게 큰 B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을 여기를 넘기든 안 넘기든 어차피 넘기고 나서 저는 조금 더 크게 C로 빠질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구름대를 사실 계속 넘기고 있지는 못해서, 물론 이제 26일 후행스팬은 호전됐습니다만, 일단 뭐 저는 뭐 계산치상 뭐 406에서 뭐 422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일단 뭐 가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제 그 위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갈 수도 있겠는데 결국 여기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 여기 5파 고점 치고 여기 ABC로 빠지고 나서 A파로 그 다음에 ABC, B파 빠지고 나서 결국은 이제 C에 1, 2, 3, 4, 5로 더 빠지리라 봅니다. 뭐 가장 더 올라가는 걸 보더라 하더라도 여기 A, B, C로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뭐 둘 중 하나 어차피 이제 좀 빠진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도 뭐 장기 추세로 보면 이제 2009년도 여기는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 2, 3, 4, 5로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이제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 결국 이제 ABC로 저는 좀 크게 빠지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살펴보면 여기도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까지 1, 2, 3, 4 나오고 나서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5에 5죠. 여기가 이제 1, 2, 3, 4, 5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5의 고점을 저는 쳤다라고 봅니다. 뭐 여기도 이제 채널링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여기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여기 이제 고점 위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로그 스케일을 풀면은 딱 다이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여기 고점이 조금 더 지나갔지만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상은 여기로 고점인데 현물상은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알 수 있고 근데 중요했던 건 아까처럼 이제 여기가 고점이 났는데 다이버전스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는 올라갔지만 보조지표는 이제 떨어지는 다이버전스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올라갔지만 보조지표는 떨어지는 다이버전스가 지속되고 있고 결국 그냥 괴선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괴선상 뭐 타 위로 있어서 크게는 문제 없습니다. 26일 후행 스팬만 역전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전고점 갱신을 못했으니까. 26일 후행 스팬이 이제 역전이 된 거는 좀 안 좋지만 나머지는 다 좋아졌지만 결국 전환선, 기준선, 52동 평균선 다 모여있죠.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위든 밑이든 좀 강하게 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뭐 저는 급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다라고 봅니다. 나스닥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20분봉으로 본다 친다고 하면은 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부분이죠. 뭐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사실 나스닥 선물하고 풋옵션 대거 매수를 했다가 이제 이날 12월 3일 날 대거 다 청산을 하고요. 다시 이제 반등할 때 좀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올라갔다고 뭐 팔고 있진 않고요. 일단 분봉으로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A, B 그 다음 C로 A가 나왔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A, B, C로 B가 나오고 C의 1 여기가 C의 2일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C의 1, C의 2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올라갔더라도 결국 C의 3으로 빠진다가 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가장 기본 시나리오고요. 근데 뭐 조정이 조금 더 한 번 더 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A 이고 여기가 A파 이제 A파 그 다음에 이제 B의 A파 이고 여기가 이제 B의 A, B, C로 B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나오는 이제 큰 파동이 하나 이제 B파가 엄청 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이제 그러면 뭐 여기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뭐 여기 전고점만 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근데 뭐 이 케이스보다는 그냥 C의 1, C의 2, C의 3의 가능성이 조금 더 저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지금 움직임은 없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여기가 1, 2, 3, 4, 5냐 아니면 5의 1이냐가 중요할 텐데 결국 롱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고점을 넘기고 저는 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버리는 게 맞을 것 같다. 롱으로 본다면. 그리고 여기도 120일, 200일 전환선, 기준선도 지금 다가오고 있죠. 다 괴선들 모이고 있어서 저는 사실 곧 위든 미치든 틸이라 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증시들이 다 지금 이 이평선들이 다 모이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상당히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지금.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곧 머지않아 위든 미치든 매우 강하게 튄다. 근데 이제 사실 밑으로 튈 가능성이 저는 좀 커 보인다 이고요.
변동성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지지선 역할을 했던 120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해서 반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은 이제 저항선 기준선 뭉쳐 있죠. 50일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괴선들 다 모이고 있고 볼린저 밴드도 다 모여 있어서 사실 언제든 위든 밑이든 튈 수 있는 단계다. 근데 저는 밑으로 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니케이는 더 모여 있죠. 니케이는 거의 그냥 모든 괴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도 볼린저 밴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곧 위든 밑이든 저는 진짜 생각보다 매우 강력하게 불이 이제 불장이 나오든 정말 이제 대하락장이 나오든 둘 중 하나인데 저는 대하락장이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5라고 보고요. 이게 A, B, C의 1, C의 2, C의 3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스톡스 여기까지 오고 요게 A고 요게 B고 여긴 이게 C의 1이라고 보기엔 조금 파동이 안 맞아서 여기 A, B, C라고는 봅니다. 근데 C가 여기를 꼭 넘어야 되는 건 아니어서 뭐 넘어가는 게 사실 가장 더 깔끔하고 맞긴 하지만 일단 뭐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여기는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모든 괴선들이 상당히 모여있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벌어졌던 괴선들이 드디어 다 뭉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위든 밑이든 튈 것 같은데 매크로 환경상 밑으로 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고 특히나 이제 내일 되면, 내일부터 물론 내일은 휴장입니다만 이 기준선이 내려올 겁니다. 이 연두 색깔 기준, 초록 색깔 기준선이 시장의 이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선인데 26일 동안에 고가와 저가, 저가는 여기죠. 저가는 여기랑 고가를 더해서 2로 나눈 수치다 보니까 딱 하루 지나가면 고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선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항생 뭐 여전히 차트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항생 오늘 반등하긴, 아니 상해종합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뭐 중국 쪽은 뭐 계속해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려고 하나 폭도 작고 중요한 건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완화 정책을 하려면 물가가 낮아야 되는데 이미 지금 물가가 이런 상황에서 완화 정책을 하면 진짜 물가에 그냥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뭐 기름이 아니라 진짜 그냥 드럼통, 석유 드럼통을 그냥 아예 부어버리는 거라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쪽은 계속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가 지금 너무 모여 있어서 곧 위든 밑이든 매우 강력하게 튀리라 봅니다. 그래서 위든 밑이든 강하게 튈 것 같고요.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도 괴선이 상당히 모여 있죠. 그래서 곧 위든 밑이든 여기도 강하게 튈 것 같다. 근데 뭐 저는 조금 WTI는 좀 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일단 뭐 여기는 이제 200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냐 마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실질금리가 내려갔다 보니까 올라갔죠.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다 보니까. 근데 여기도 실질금리가 아니라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곧 위든 밑이든 튈 것 같고, 구름대에 또 걸쳐 있어서 저는 밑으로 튀리라 봅니다. 왜냐면 실질금리가 이제는 저는 좀 강하게 올라가리라 봅니다. 왜냐면 뭐 코로나 치료제도 나왔겠다. 이제 오미크론이 치명률도 높지 않겠다. 이제는 실물 경제가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실질금리는 올라간다는 말이고 증시에 대한 할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금에는 좋지 않습니다. 금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실질금리가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정도 되지만 이게 1에서 플러스 1에서 2 정도 될 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고채 금리도 오늘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거의 7bp 반등을 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반등을 해서 여기도 볼린저 밴드 되게 모여있죠. 위든 밑이든 튀리라 보는데 저는 좀 위로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미국 채금리도 볼린저 밴드가 정말 여기도 엄청나게 모여있죠. 곧 위든 밑이든 튀리라 보고 저는 위쪽으로 튀면서 실질금리 상승을 이끌며 이번엔 증시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걸 보여드릴 때 이제 국내 쪽 거를 안 보여드렸었는데 국내 쪽 실질 금리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아마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주는 조금 다시 이제 반등 랠리를 저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쪽도 당연히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역으로 조정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전환선 기준선 모여 있는데 일단 주가가 이거를 넘어서고 26일 후행스팬이 돌파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뭐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계속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서 뭐 일단 더 빠지지는 않는 형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BYC 케이스 오늘 뭐 상한가 갔죠. 이제 운용사에서 좀 이제 보유 목적 바뀌면서 이제 주주 행동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좀 했었는데 뭐 사실 뭐 제가 초를 치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지분율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도 BYC 쪽도. 근데 어차피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남이 하라 해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여기는 키스홀딩스는 결국에 어차피 회사에서 그 주식담보대출 400억 받은 거 어차피 어떻게든 갚아야 되긴 할 거거든요. 그게 뭐 언제가 됐든 뭐 저는 어차피 내년에 상속세 납부 이제 끝이 나는 단계여서 어차피 그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결국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빚을 굳이 이자를 지면서 굳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뭐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결국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해서 여기는 이제 결국은 갚으리라 생각을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은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뭐 현재 주가는 15,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일단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거의 한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아무튼 키스홀딩스는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뭐 제일 중요하고 근데 뭐 생각보다 주식 분할도 했었고 주식 분할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언제인지 18년 이때네요. 액면 분할 했던 게 이제 18년 이때 했었고 이제 올해 또 자사주 매입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한 밉 작업들은 이제 스텝 1, 스텝 2는 끝났다. 이제 그 다음에 유상 감자를 하고 유상 감자를 하고 뭐 사실 뭐 주가 올리면 뭐 가장 좋기는 하고요. 사실상 이제 유상 감자가 자사주 매입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유상 감자 개인적으로 뭐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15,800원 미하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유상 감자 하고 이왕 기다린 거 이제 더 화끈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유상 감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 증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끌어올리면 뭐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럼 정말 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뭐 대주주도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거를 알 거기 때문에 뭐 결국은 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하냐. 이제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상속세를 내야 되는 뭐 내년에는 저는 좀 하지 않을까. 이제 뭐 꽤나 오래됐다. 이제 장상돈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벌써 5년인가요? 2017년 한 요 정도 때 돌아가셨는데 한 6, 7월 정도에 돌아가셨던 걸 기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다. 충분히 할 때는 된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뭐 실질금리 슬슬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6일 후행스팬 호전될 때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기준선 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매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준선이 깨지면 뭐 그때 그냥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뭐 사실 숏 포지션이 오히려 제 주 포지션이라 이제 국내 쪽은 그냥 해치를 하기 위해서 들고 있어서 뭐 굳이 여기를 깨진다고 저는 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현물만 하시면 깨지면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재차 돌파할 때 그때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금융지주도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당히 낮아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습니다.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도 추세도 뭐 나쁘지 않죠. 일단 전선 기준선 26일 후행스팬도 뭐 거의 사실상 호전된 상황이라 뭐 여기서 재차 역전만 되지 않는다면 일단 추세는 좋아 보입니다. 여기도 수급이 좋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요일 날 보는 종목 살펴보면
LG화학, 포스코, LG전자, 한국기업평가,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살펴보면 이제 LG화학부터 살펴보면 LG화학은 계속 빠지고 있죠. 현재 주가 한 6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드디어 거의 적정한 수준까지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간 좀 적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는 이제 지주사 디스카운트는 또 반영되어 있진 않아서 그것까지 고려하면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는 비싸 보이지는 않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속 제가 비싸다고 했지만 이제는 엄청 비싼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엄청 싼 것까지도 아니지만 이제는 굳이 비싸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 이제 LG화학부터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일단 굳이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사실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굳이 손은 안 가지만 그래도 LG화학이 지금 너무 싸 보여서 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 이렇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RSI 다시 이제 30 들어올 때 1차적인 매수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재차 RSI가 30을 깨진다거나 다시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라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그때는 손절하겠다 이런 자신이 있으시면 매수를 하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분할로 하는 거죠. 1차적으로 이때 한번 사보고 그 다음엔 전환선 돌파할 때 2차 매수, 기준선 돌파할 때 3차 매수, 26일 프랭스팬 돌파할 때 4차 매수, 혹은 구름대 돌파할 때 4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사시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8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렴하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기대 수익률 높은 수준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자체는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그 다음 B 나오고 이제 C일지 아니면 A, B, C 다음에 B가 나온 다음 빠질지 아니면 A, B, C 끝하고 이제 상승 파동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선 정해놓고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26일 프랭스팬까지도 호전이 돼서 일단 구름대만 넘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구름대를 넘어야 되겠죠. 아직 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했다가 결국 기준선 깨지면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3만 7천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아직까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싼 편이다. 기대 수익률 그래도 높은 편이다. 최근에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대 수익률은 그래도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 여기 이제 반등하면서 구름대까지도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는 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매수를 만약에 오늘 했다 치면 재차 구름대 밑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는 현재 주가 한 8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금 주가가 그냥 거의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저렴한 수준까지는 내려온 것 같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조정한 기대 수익률도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비싸 보이진 않는다, 이제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 근데 일단 추세 자체가 좋지는 않아서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적어도 구름대라도 돌파를 하는 거 보고 구름도 깨지면 매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아서 사실 저평가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고 한국금융지주도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차트 살펴보면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반등은 했고요.
26일은 호전됐지만 일단 기준선 방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일단 여기는 구름대라도 좀 넘는 게 보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기준선이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도 이왕 이렇게 된 거 26일 후행스팬 호전뿐만 아니라 구름대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구름대까지 돌파를 하고 사는 게 저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종목 살펴보면 뭐 테슬라 이제 뭐 머스크가 지분 이제 거의 다 팔았다라고 하면서 사실 반등하긴 했지만 뭐 저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반등도 이제 거의 다 했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테슬라가 여기가 오파고 여기가 이제 A파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계산치상 테슬라가 1023에서 1107까지 반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1023이 됐잖아요, 거의. 그래서 뭐 거의 반등은 거의 다 했다라고는 봅니다. 이제 계산치상 여기까지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실 해외 쪽 증시가 반등하긴 했지만 뭐 사실 원래 계산치상 뭐 16,151까지도 반등을 할 수가 있고 아직 거기까지도 못 가지 않았나요? 이제 거기까지도 못 갔던 것 같은데 뭐 살짝 넘었네요. 살짝 그래서 뭐 한 0.3%, 0.5%, 뭐 한 0.7%까지 넘긴 했지만 뭐 충분히 그 정도면 그냥 오차 범위 내지 않나. S&P도 그렇고 뭐 크게 넘은 건 아니어서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좀 C의 2일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테슬라 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뭐 테슬라 자체도 뭐 여전히 아직 기준선 미치고 52동 평균선 미치고 구름대 미치어서 그리고 26일 후행스팬도 여전히 역전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며칠 있으면 또 기준선 방향도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려올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으나 전고점을 넘고 반등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결국 이 B가 뭐 여기 전고점 전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 뭐 결국은 더 크게 하락을 하리라 일단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뭐 결국 증시가 지금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는 것도 닷컴버블 이후로 지금 거의 20년 동안 최초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P 멀티플이 테크 버블 때랑 똑같은 상황, 그리고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 거기다가 이미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향후에 이제 실질금리 점점 사실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 자체는 이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증시가 그렇게 저는 좋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저는 좀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물론 주가가 계속 마냥 오르기만 하면 고집만 가지고 있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전고점 이제 S&P 기준으로 해서 S&P 특히 이제 현물이 중요한데요. 현물 기준으로 S&P든 나스닥이든 여기 그냥 전고점이 넘어서면 그냥 뭔가 내가 잘못 생각을 했겠구나.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의견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충분히 하락 추세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여기서 일단 나스닥이 전저점을 한번 깼다는 거죠. 여기 저점을.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는 A, B, C의 B가 되던 아무튼 C의 1이든 C의 2든 C의 3, 4, 5 이렇게 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